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불임으로 고통받던 부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죠. 감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들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갔어요. 사고사였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 죽었죠. 그리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이 양부모에게 지급됐습니다. 보험조사관 강민수는 이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그 교회에서 입양된 아이였다는 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단상 위 50대 김성훈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 그의 뒤로 십자가가 보인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7년간 아이를 간절히 기다려온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40대 부부 박준호와 한미경이 울먹이며 일어선다. 미경의 품에는 생후 6개월쯤 된 아기가 안겨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회중들이 아멘하고 화답한다. 김성훈 목사의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있다. 박준호 부부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다. 목사님, 그런데 아이 출생 신고는 어떻게?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데 여기 병원 이름이 제가 아는 곳이 아닌데요. 집사님,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의심하시렵니까? 박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김성훈 목사가 미소 짓는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지만 어딘가 차갑다. 한미경이 아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부르고 박준호는 노트북을 보다가 화면을 끈다. 여보, 나 검색해봤어. 뭘? 출생신고서에 적힌 병원 폐업했대, 3년 전에. 그만해. 하지만 그만하라고 우리한테 온 게 기적이잖아. 그걸로 됐어. 박준호가 입을 다문다. 한미경은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본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친다. 김성훈 목사가 낡은 철제 캐비닛 앞에 서 있다. 문을 열자 파일들이 빼곡하다. 각 파일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표가 붙어 있다. 목사가 한 파일을 꺼내 펼친다. 아기 사진과 함께 보험증서 사본이 들어있다. 보험 금액란에는 2억이라고 적혀 있다. 목사가 파일을 닫고 캐비닛을 잠근다.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네, 접수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계단을 올라간다. 목사가 떠난 방, 낡은 캐비닛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다. 돌잔치 풍선과 장식이 가득하다. 한미경이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있다. 박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다. 우리 시우 예쁘다. 하나, 둘, 셋. 행복한 순간 창밖을 보자 복도에 김성훈 목사가 서 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지만 눈은 아기만 보고 있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가 돌아서 나간다. 1년 후 소망교회 주일 예배 시간. 회중석이 가득 차 있다. 김성훈 목사가 설교 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회중석에는 박준호와 한미경 부부도 아기를 안고 앉아 있다. 그들 옆에는 다른 부부들도 아이들을 안고 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아기들이다.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분이 데려가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중석 한쪽에서 한 여자가 흐느낀다. 옆에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안고 있다. 그들의 옆 아이의 자리는 비어 있다. 보험회사 조사팀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30대 초반의 강민수는 책상 위에 펼쳐진 4개의 파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일 표지에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지급 완료. 민수는 형광펜을 들어 공통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18개월 남아 계단 낙상사. 생후 20개월 여아 익사. 생후 16개월 남아 화재 질식사. 생후 22개월 남아 급성 심장마비. 모두 2세 미만이었고 모두 입양하였으며 모두 보험금이 2억 원 이상이었어요. 또 야근이에요? 선배 이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소연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민수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죠. 선배님, 이거 좀 보세요. 소연이 파일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부 입양하네요? 네. 그리고 전부 같은 보험 설계사가 계약했어요. 입양하고 한 달 안에 최대 금액으로 보험 가입했죠. 민수가 4개의 보험 증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이름이 설계사란에 적혀 있었어요. 소연이 숨을 들이켰죠.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어요. 입양 경로 조사 자료였죠. 4가정 모두 같은 곳을 통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망교회. 소연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민수는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떴죠. 깨끗한 흰색 건물, 커다란 십자가, 환하게 웃는 신도들의 사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완성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메인 화면에 떠 있었어요. 소연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년 안에 4명이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3명 정도인데. 맞아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 입양된 아이들은.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1000명당 200명 꼴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거렸죠. 소연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경찰 조사는 전부 사고사로 결론났어요. 계단이 가팔랐다. 부주의했다. 화재는 전기 합선이다. 뭐 그런 식이죠. 증거 불충분? 아니, 아예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에 에어컨 바람이 서류를 날렸죠.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소망교회의 주소를 검색했어요. 내일 가볼까요? 직접요? 보험조사관 신분으로 정당하게 방문하는 거예요. 입양 관련 서류 확인 차원에서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거기 있었죠. 어린 민수가 양부모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에 교회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소망교회를 다시 바라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소연은 소망교회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십자가에 반사돼 눈이 부셨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벤츠, BMW, 제네시스. 적어도 10여 대는 됐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소연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4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죠.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왔죠.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대형 액정 화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이라는 문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권사였죠.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등록하러 오셨어요? 민수가 명함을 꺼냈어요. 아니요. 저희는 보험회사 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입양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권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표정을 회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모셔올게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권사는 복도 끝으로 급하게 걸어갔죠. 그녀의 어깨가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이 로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신도들의 모습, 봉사활동, 예배 장면.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감사의 간증 코너가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로 아기를 안은 부부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7년 만에 얻은 선물. 우리 가정의 축복이라는 문구들이 사진마다 적혀 있었죠. 민수가 그 사진들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 멈췄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파일에서 봤던 부부였어요.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의 양부모였죠. 사진 속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서요. 그 아이는 이제 없었어요. 강 조사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그의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저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었어요. 김성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목회실로 가시죠.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김성훈이 앞장섰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에서 내렸습니다. 목회실 문에는 김성훈 담임 목사라는 금방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방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책장 가득한 신학 서적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김성훈이 소파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괜찮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김성훈의 시선이 그 파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 입양된 가정 중에서 아이 사망 사고가 몇 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김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슬퍼했어요. 장례식마다 참석했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던지. 몇 건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파일을 펼쳤어요. 2년 안에 4건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김성훈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많죠. 하지만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신도들과 입양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모든 서류는 정부 규정에 맞춰 처리되죠. 입양기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민수가 메모를 했어요. 김성훈의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입양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출생증명서라던가 입양 동의서 같은 거요. 김성훈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김성훈도 함께 일어났어요. 문까지 배웅하며 그가 말했죠. 혹시 강 조사관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민수가 멈췄습니다. 그는 김성훈을 봤어요. 안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기회 되시면 한번 오세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김성훈이 명함을 건넸어요. 민수가 받았죠. 명함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명함을, 이 글씨체를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있어요? 확실히요. 근데 증거가 없네요. 영장 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거예요.
사고로 결론 난 사건들이라 경찰도 안 움직일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로비에는 여전히 권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와 소연은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민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3층 목회실 창문에서 김성훈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죠. 김성훈이 미소 지었어요. 민수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소연이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죠. 4명, 2년. 너무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교회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김성훈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죠. 그 온화한 미소, 그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 물음. 어디 교회 다니세요?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소망교회를 검색했죠.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봉사활동, 선교사업, 장학금 지원,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민수는 검색어를 바꿨어요. 소망교회 입양. 이번엔 블로그 글들이 떴습니다. 입양 가정들의 간증문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이, 7년 불임 끝에 만난 천사, 우리 가정의 축복.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수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그리고 멈췄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소망교회 입양 프로그램,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 기사를 클릭했어요. 오래된 사진이 로딩됐죠.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김성훈 목사가 중앙에 서 있고 양옆으로 아기를 안은 부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20여 명은 됐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죠. 민수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부부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서 멈췄죠.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쪽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한 장을 꺼냈죠.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단체 사진과 비교했어요. 구석에 서 있는 아이와 초등학교 입학 사진의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나?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상자로 돌아가 더 뒤졌어요.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죠.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양부모님도 그 얘기를 꺼내길 꺼려했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입양 동의서, 출생증명서, 입양 확정 서류. 그리고 표지에 소망교회 입양센터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는 서류를 펼쳤죠. 출생일 1993년 8월 12일, 출생병원 세이망산 부인과 입양일 1993년 8월 20일, 입양기관 소망교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걸 갑자기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 출생병원 이름 알아? 또 침묵이었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죠. 민수는 기다렸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 나 입양된 거 알아? 그냥 병원 이름만 말해줘.
세이망산 부인과 맞아? 긴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교회에서 다 처리해줬거든. 서류만 받았어. 교회? 소망교회? 그래.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그때 목사님 누구였어? 김성훈 목사님이셨어. 정말 좋은 분이셨지. 우리한테 너를 데려다 주셨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잘 자, 엄마.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입양 서류를 다시 봤죠. 김성훈 목사의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명이었지만 오늘 본 그 사람의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죠. 자신도 그 아이들처럼 소망교회를 통해 입양됐다. 자신도 그들처럼 보험에 가입됐을 거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살아남았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하자마자 소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선배님. 응? 무슨 일이야? 민수가 자신의 입양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이게 너? 네. 저도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소연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수야, 이거 알아요. 저도 그 아이들이랑 똑같은 경로예요. 소연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죠. 어젯밤에 알게 됐어요.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다가. 너도 보험 들었을 거 아냐? 확인해봐야죠. 민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험 가입 이력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했죠.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1993년 9월 15일 생명보험 가입. 보험 금액 1억 원. 계약자 강대호 양아버지. 피보험자 강민수. 소연이 화면을 봤어요. 1억. 그때로선 큰 돈이었겠네. 네. 그리고 가입 시기를 보세요. 입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가입했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너도 원래는 죽었어야 할 아이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소연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소연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경찰한테 가야 돼.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하잖아. 같은 교회, 같은 보험 설계사, 비슷한 시기 가입, 그리고 연이은 사망. 정황 증거만으론 안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 속 어딘가에 김성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움직일게요. 뭐?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왜 저는 살아남았는지, 왜 다른 아이들은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 갈 거야? 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그녀는 민수의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국립기록원에 갔습니다. 오래된 출생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직원에게 열람 신청을 했죠. 1993년 8월 세이망산 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 기록 좀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병원 기록이 1992년에 끊겼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민수가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병원명 세이망산 부인과. 출생일 1993년 8월 12일. 그럼 93년에는 이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었어요. 혹시 이 병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서울 외과. 경기도 쪽이네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직원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민수가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민수는 기록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는 메모지에 주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들어갔어요. 재개발 예정지였죠. 빈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불도 꺼진 건물들이었어요. 민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에 낡은 건물이 서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죠. 간판은 떨어져 나갔지만 희미하게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는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으로 가보니 열려 있었죠.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료실 흔적만 남아 있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민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걸었어요. 양쪽에 방들이 있었죠. 첫 번째 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낡고 녹슨 철제 침대였어요.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번호가 적혀 있었죠. 1번, 2번, 3번.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입원실이 아니었어요. 대리모드를 수용했던 방이었죠.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과 캐비닛이 있었어요. 민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나왔죠. 대부분 훼손됐지만 몇 장은 읽을만 했어요. 대리모 계약서. 민수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름란에 기명. 계약 금액 500만 원. 출산 예정일 1993년 8월 15일.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일과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다른 계약서들이 나왔어요. 수십 장이었죠. 모두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금액,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장부가 나왔어요. 민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이름, 날짜, 금액, 입양처. 수백 명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양 알선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대리모를 고용해 아이를 생산하고 출생 서류를 위조해 입양시킨 거였죠. 민수는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거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수 입양명. 출생일 1993.8. 12. 입양처 강대우 최순희. 계약 금액 800만 원. 보험 가입 1억 원. 담당 김성훈.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상품이었어요. 돈을 받고 팔린 상품이었죠. 그는 계속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페이지를 봤어요. 최근 기록들이었죠. 거기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사망한 네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각 아이 옆에는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민수의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처리 완료.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를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였죠. 민수가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죠. 적어도 2~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층 확인해.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급히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죠. 거기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2층 높이였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장부를 가방에 넣고 창틀에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충격이 전해졌죠. 발목이 삐끗했지만 일어섰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있는 곳까지 뛰었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봤더니 2명의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출발했죠. 한참을 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수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도 확인했죠. 다행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김성우는 분명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 갔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큰일 났어. 소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5번째야. 또 아이가 죽었어. 민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디서요? 소망교회 입양 가정이야. 질식사래.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또다시. 또 한 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주소 보낼게. 경찰이 지금 현장에 있어.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가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차를 돌렸죠.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었어요. 사고 현장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주변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애가 죽었대. 이 집 입양한 거 아니었어? 불쌍하게. 민수는 그들 사이를 지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 담당 형사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보험회사 조사관입니다. 민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형사가 받아봤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빠르시네. 이 케이스가 제가 추적하던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망교회를 통해 입양된 아이들이 계속 죽고 있어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5번째? 네. 2년 안에요. 형사는 한참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 가시죠. 2층 아기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이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감식반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민수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기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죠. 부모는요? 아래층에 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민수가 책상을 봤습니다.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보험갱신. 형사님, 이 가정보험 가입 언제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확인해봐야 할 텐데. 입양하고 한 달 아니었을 거예요. 형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른 케이스들이 전부 그랬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망한 네 아이의 자료였죠. 형사가 받아봤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이건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교회, 같은 보험 설계사, 비슷한 시기 가입, 그리고 2세 미만 사망. 형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수사해 주셔야 해요. 형사가 파일을 돌려줬어요. 이거 가지고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야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만나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지금 상태가... 알겠습니다. 민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30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앉았어요. 입양은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5월이요. 소망교회를 통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출생 서류는 받으셨나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병원 이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검색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폐업했대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어요. 혹시 그 병원 이름 기억하세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세이망산 부인과요.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과 같은 병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었죠.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입양하고 2주 후였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설계사분이. 설계사 이름 아세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민수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의 설계사 이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5건 모두 같은 설계사였어요. 민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부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 조사관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성훈 목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명함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경기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성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이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 조사관님, 제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거절하면요? 그럼 안타깝게도 당신이 불법 침입으로 고소당할 겁니다. 증거도 있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언제 오면 되죠? 내일 오후 어떻습니까? 이 시에 목회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낙엽이 발밑에서 굴러갔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어젯밤 찍어온 장부를 꺼냈어요. 사진들을 다시 봤죠. 수백 명의 이름, 수백 명의 아이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민수는 휴대폰으로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소망교회 간다. 김성훈이 부른다. 혹시 모르니 이 사진들 백업해둬. 장부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소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미쳤어? 위험해. 알아. 근데 가야 해. 얘기 들어봐야 해. 혼자 가지 마. 나도 갈게. 아니야. 선배는 회사에 있어. 이건 내가 할게. 민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김성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협박일까요? 회유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민수는 소망교회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가득했죠.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권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 조사관님.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목회실 문이 보였어요. 민수가 다가가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성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성훈 목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차가웠죠.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성훈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좋은 전망이죠? 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입니다. 사람도, 건물도, 문제도요. 김성훈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강 조사관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짧게 비웃듯이요.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건 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범죄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성훈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범죄? 무슨 범죄 말입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김성훈이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냈죠. 이거 보세요. 파일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받아 펼쳤어요.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합법적인 서류였죠. 모든 절차는 합법입니다. 정부 규정을 따랐어요. 하지만 출생 서류는 위조했잖아요. 병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김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 조사관님, 당신도 그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자랐죠.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대학도 나왔고, 지금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게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대리모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당신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입했고, 당신은 좋은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누가 피해를 봤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훈이 계속했어요. 저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삶을 줬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죽은 아이들은요? 5명이나 죽었어요. 김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잖아요. 계획된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김성훈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강 조사관님,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당신도 그 중 하나고요. 하지만 사고는 일어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요. 입양하든 친자식이든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봐도 영아 돌연사는 드물지 않습니다. 김성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건 의심뿐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경찰도 사고로 결론 냈고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누가 당신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성훈의 말이 맞았어요.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죠. 김성훈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일은 잊으세요. 당신 인생이나 살아가세요. 만약 거절하면요? 김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불행해질 겁니다. 부모님도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민수가 일어섰죠. 목사님. 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성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나서는데 누군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50대 중반의 여자였죠.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조사관님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여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선 안 돼요. 따라오세요. 여자가 먼저 걸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교회 뒤편 주차장 구석이었죠.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제 조카가 죽었어요. 3년 전에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카가? 네. 소망교회에서 입양한 아이였어요. 생후 19개월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죠.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경찰 조사는요?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근데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조카 엄마, 그러니까 제 동생이요. 그 애가 죽고 나서 이상하게 변했어요. 돈을 쓰기 시작했죠. 2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혹시 지금 동생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요. 박미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알아요. 동생이 그 애를 죽였다는 걸요. 보험금 때문에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없어요. 다 없앴거든요. 근데 동생이 죽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박미숙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사관님, 제발 밝혀주세요.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야 해요. 혹시 동생이 남긴 물건이나 기록 같은 거 없나요? 있어요. 동생 집을 정리하다가 찾은 수첩이요. 그 안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가져오실 수 있어요? 지금 차에 있어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박미숙이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왔어요. 민수가 받아 펼쳤죠.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약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K 목사, 보험 설계사 L, 처리일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민수가 번호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 수첩 빌려도 될까요? 복사해서 돌려드릴게요. 가지세요. 그냥 드릴게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떠났어요. 민수는 수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3층 목회실 창문에서 김성훈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죠. 김성훈이 천천히 커튼을 쳤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소망교회가 멀어지는 걸 봤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어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날짜들이 보였어요. 보험 가입일, 사망일, 보험금 지급일. 모두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목표 5명 더. K 목사 지시.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5명 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죽일 계획이래요. 뭐? 민수가 수첩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경찰한테 가야 해. 지금 당장. 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30년 전의 서류였죠. 거기 김성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서명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 자신은 살아남았을까? 왜 다른 아이들은 죽고 자신만 살았을까?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민수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그만둘 수 없다는 것.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강남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과에 들어서자
어제 만났던 형사가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강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건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형사가 민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팀장 배지를 달고 있었죠. 앉으세요. 최영철 팀장입니다. 강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팀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조 형사한테 자료 받았습니다. 5건의 영아 사망, 모두 소망교회 입양아, 모두 고액 보험 가입. 확실히 수상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민수가 박미숙에게서 받은 수첩을 내밀었어요. 최 팀장이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어디서 구했습니까? 피해자 유족한테서 받았습니다. 최 팀장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개시할 수 있겠네요. 소망교회와 김성훈 목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할게요.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최 팀장이 그를 배웅했어요. 조사관님,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민수는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경찰이 수사 시작한대요. 다행이다. 소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성우는 똑똑했어요. 30년 동안 들키지 않고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들을 하나씩 조회했어요. 대부분 사용 중지되거나 연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번호였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조사팀입니다. 이 번호 주인분이시죠? 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소망교회 입양아 보험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가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사였어요. 민수는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보험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조회했어요. 이름이 나왔죠. 이준호. 40대 남자. 서울에 거주. 주소도 나왔습니다. 민수가 메모했어요. 그리고 소연을 불렀죠. 선배님,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디? 보험 설계사 집이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경찰이 하는 거야. 우리가 나서면 안 돼. 하지만 참아. 경찰 믿고 기다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시 뉴스였어요. 평범한 내용들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수가 TV에 집중했어요.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준호 씨로.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준호. 보험 설계사였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어 최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이준호요. TV 보셨어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조사관님도 오실래요? 네. 주소 보내주세요. 주소를 받고 민수는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렸어요. 30분 만에 도착했죠. 오피스텔 앞에는 경찰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민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7층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조사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을 맸습니다. 유서도 있고요. 유서에 뭐라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민수가 방안을 봤습니다.
이준호의 시신은 이미 옮겨진 뒤였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천장의 고립 밑에 쓰러진 의자. 이거 자살 맞습니까? 최 팀장이 민수를 봤습니다. 의심되세요? 네.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죽다니.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검 의뢰할 겁니다. 민수가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들이었어요.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최 팀장이 막았죠. 현장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서류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소망교회 레터헤드가 박힌 편지였습니다. 최 팀장이 그것도 봤어요. 저것도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팀장님, 이제 김성훈 목사를 조사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내일 소환할 겁니다. 혹시 제가... 조사관님은 빠지세요. 이제 우리 일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팀장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준호가 죽었어요. 증인이 하나 사라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준호는 정말 자살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입을 막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수가 TV를 켰어요. 사망자는 박미숙 씨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민수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박미숙? 어제 수첩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민수야, TV 봤어? 네. 이거 우연이 아니야.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어요. 이준호, 박미숙? 증인들이 하나둘 죽고 있었죠. 선배님, 저 위험할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당분간 조심해. 혼자 다니지 말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가 받았죠. 여보세요? 강 조사관님. 김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죽인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강 조사관님, 제가 경고했죠. 그만두라고요. 당신, 이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안 그래요. 저한테 수첩이 있어요. 사진도 찍어뒀고요. 그게 뭘 증명합니까? 죽은 사람의 낙서일 뿐이에요. 김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요. 감히. 당신 어머니, 최순희 씨. 고혈압 있으시죠? 약도 드시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할 텐데.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대지 마. 그럼 당신이 조용히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 김성훈이 부모님을 위협했어요. 민수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아무데도 가지 마. 문도 열지 말고. 무슨 일이니?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집에만 있어.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수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부모님을 보호해야 해요. 뭐? 김성훈이 부모님을 위협했어요. 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경찰한테 말해.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민수는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맞았죠.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는? 거실에 계셔. 민수가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 회사 안 갔어? 아빠,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그들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망교회에 대해, 죽은 아이들에 대해, 김성훈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엄마, 아이들이 죽었어요. 계속 죽고 있고요. 전 막아야 해요. 아버지가 한참 민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만둬. 아빠, 네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니? 우리한테 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빠 말씀이 맞아. 그만둬. 경찰한테 맡기고 너는 손 떼. 하지만 제발.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는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강민수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네요. 증인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김성훈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있어요. 민수는 부모님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쉬고 부모님 집에 머물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을 보며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성훈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이상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민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말렸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동네 공원이었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죠. 강 조사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받아봤어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한승우.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경계심이 올라갔습니다. 김성훈이 보낸 거예요? 한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김성훈을 잡고 싶어요. 왜요? 한승우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딸도 소망교회를 통해 입양했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생후 17개월에 물에 빠져서요. 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죠. 10년 동안요. 근데 최근에 다른 아이들도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패턴으로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니까 자료 접근이 쉬웠죠. 한승우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소망교회를 통해 입양된 아이 중 사망한 케이스가 43건입니다.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3건? 네. 모두 2세 미만, 모두 사고사, 모두 고액보험 가입. 한승우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수십 장의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사망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 입양 서류. 민수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3명. 43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이제야 저한테 오신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제 딸을 죽인 놈들에게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이 필요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한승우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선택지가 있나요? 무엇을 하면 되죠? 한승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성훈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요.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은 제가 접근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입양 가정들을 만나볼게요. 살아남은 아이들의 가정이요. 혹시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어둠 속에서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어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죠. 민수야,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43건의 케이스를 하나씩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수령자,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모든 걸 추적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액이 인출됐어요. 그리고 그 돈은 추적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몇몇 케이스에서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송금 내역이었죠. 같은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명의는 소망복지재단. 재단? 민수가 검색했어요. 소망복지재단. 김성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보험금 세탁 통로였어요. 민수가 한승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망복지재단 아세요? 알죠. 김성훈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보험금이 거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적어도 10건 이상에서 재단으로 송금 기록이 있어요. 한승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돈을 모으고 있었군요. 이걸 경찰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이에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재단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알겠는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봐야 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자료를 뒤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 7시가 됐을 때 민수는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재단으로 들어온 돈 중 상당 부분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 전형적인 돈 세탁 경로였습니다.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3건, 평균 보험금 2억, 최소 86억 원. 그 돈이 43명 아이의 목숨값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민수가 차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죠.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강민수 맞죠? 누구세요? 대답 대신 한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났지만 다른 남자가 뒤를 막았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싫은데요? 남자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민수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졌어요.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죠. 차에서 한승우가 내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한승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상관 마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한승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자들이 망설이더니 민수를 놓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승우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당신 미행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왔어요.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행이라니. 김성훈이 보낸 거예요? 확실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승우가 말했어요. 조사관님, 조심하세요. 김성우는 이제 당신을 위험 요소로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훈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민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내일 만나요. 재단 자료 더 파볼게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민수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늦었네.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왔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부모님이 다칠 것이다.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이 놀랐겠습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신가 해서. 어머니가 민수를 봤습니다. 그녀는 알아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수야, 무슨 일 있니? 괜찮아요. 다시 주무세요. 민수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승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협박 문자 받았어요. 부모님 위협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일 만나요. 계획이 있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안전할까? 김성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계속 지켜봤어요.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 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친척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경찰에도 협박 문자를 신고했죠. 최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김성훈 목사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이준호 자살 건도, 박미숙 사망 건도 모두 사고로 결론 났어요. 김성훈과 연결할 직접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경찰이 무능해서 못 잡는 거잖아요. 조사관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속 조사합니다. 언젠가 꼬리가 잡힐 거예요. 하지만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어요. 김성우는 빠져나갔고 이제 더 조심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민수는 한승우와 만났습니다. 한승우의 사무실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승우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성우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아이들을 만들어 팔고 보험을 들게 하고 죽여서 보험금을 챙기고 그 돈을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렸죠. 최소 86억 원이에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죠? 검찰에 고발해야 해요. 금융거래 내역까지 있으니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내일 아침 바로 고발하러 갈게요. 한승우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도왔죠. 그때 한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받았어요. 네, 한승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한승우가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내가 사고가 났대요. 병원에 있다고. 저 가봐야 해요.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여기 있으세요. 서류 지켜야 해요. 제발. 한승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민수는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승우가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한승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한승우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죠. 불안해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어요. 한승우가 돌아온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가 서 있었어요. 뒤에 2명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민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놀라셨나요? 한 변호사는 병원에 계시겠죠. 아내분이 다치셨으니까요. 김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어요. 한승우 아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경고했잖아요. 그만두라고요. 김성훈이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서류들을 봤어요. 열심히 조사하셨네요. 금융거래 내역까지. 대단합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기 시작했어요. 안 돼. 민수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남자들이 민수를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민수는 꼼짝할 수 없었죠. 김성훈은 계속 서류를 찢었습니다. 1장, 2장, 3장. 30년간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강 조사관님. 당신은 졌어요. 이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모든 서류가 찢어졌습니다. 김성훈이 미소 지었어요. 강 조사관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그만둘 겁니까? 민수가 김성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김성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들이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민수를 차에 태웠죠. 어디 가는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외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공터만 있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민수를 끌어냈어요. 김성훈도 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김성훈이 민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은 위험합니다. 제거해야 해요.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김성훈이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나타났어요. 경찰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팀장도 보였어요. 김성훈 체포한다.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김성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았어요. 최 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한승우 변호사가 신고했어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돌려 차들을 봤습니다. 한 대의 차에서 한승우가 내렸어요. 그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김성훈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최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한승우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당신이 찢은 건 사본이에요. 진짜는 안전하게 보관돼 있죠. 김성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뭐? 한승우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끝입니다. 김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차에 태웠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한승우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변호사님 아내분은요? 괜찮아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셨군요. 당연하죠. 김성훈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대비 안 하면 바보죠. 이제 제 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한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김성훈을 태운 차도 떠났죠. 민수는 그 차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내일 진술하러 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고생 많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김성훈 목사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소망교회 김성훈 목사 30년간 영아, 살해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 43명의 아이들, 보험금 목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30년 동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김성훈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한승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유족들도 가득 모여 있었죠. 수갑을 찬 김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김성훈, 영아 살해 43건, 보험 사기 43건, 문서 위조 다수. 기소된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성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유족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살인마, 우리 아이 돌려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아이를 알선하면서 반드시 아이 명의로 2억 원 이상의 고액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보험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죠.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입양 후 1년에서 3년 사이 아이들은 하나둘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질식하거나 모두 우연으로 위장됐죠.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은 부모들의 죄책감과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으니 헌금으로 용서받으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부모들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보험금은 고스란히 소망재단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소망교회 권사 이순자였습니다. 증인, 소망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년간요.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입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김성훈 목사님의 지시로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지시받았습니까?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모를 구하고, 출생 서류를 위조하고, 입양을 주선하라고, 그리고 반드시 고액보험을 들게 하라고. 그 다음은요? 아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아서 재단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순자가 김성훈을 봤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꿈에 나와요. 김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이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더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들, 대리모였던 여성들, 양부모들. 모두가 김성훈의 범죄를 증언했어요. 한 양아버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당신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용서받으려면 보험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저희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목사님은 고급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김성훈은 30년 동안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챙겼죠.
43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겨우 돌이었고 어떤 아이는 5살이었어요. 검사가 유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살인자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김성훈을 가리켰어요. 피고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의 짓을 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또한 공범 이순자 외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총 150억 원의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이 재단 명의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유족들이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승우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해냈어요. 드디어 김성훈이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민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김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너도 내가 만든 아이야. 민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성훈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유족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한 여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희망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는 이사장을, 민수는 조사팀장을 맡았죠. 재단 사무실 벽에는 43명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할 때마다 그 사진들을 봤어요. 오늘도 힘내자. 그날도 상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의심스러운 아이 사망 사건들. 민수는 하나하나 조사했어요. 오후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5년 전에 죽었어요. 소망교회에서 입양한 아이였는데 민수가 조사한 결과 44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추가 고소가 진행됐죠. 그렇게 하나씩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6개월 후 김성훈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계속 민수 그릇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네, 엄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다. 김성훈 사형 집행됐다더라. 네. 이제 끝났구나. 민수는 부모님을 봤어요. 이분들이 자신을 키워주셨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민수야. 다음 날 민수는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한승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김성훈 재산 몰수 처분이 확정됐어요. 200억이 넘는 금액이 피해자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재단을 공식 지원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좋아요. 한승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제 딸도 이제 편히 쉬고 있겠죠?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43명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합시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넓은 초원이었어요. 43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민수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민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편히 쉬렴. 이제 안전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민수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악은 처벌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오늘도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